아주버님, 지금 꼴 좀 보세요. 거지 같잖아요. 재수 씨가 내뱉은 이 한마디에 50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보증 한 번에 모든 걸 잃은 형이 동생네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하룻밤만 재워달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겨우 나왔지요. 그런데 동생 내외는 형을 거지 취급하며 쉰 밥덩이 하나 던져주고는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비 오는 밤 형은 혼자 골목길을 걸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그 형이 천억대 자산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도박과 사치로 길거리에 나앉은 동생 내외 앞에 고급 세단을 타고 나타난 겁니다. 동생은 무릎 꿇고 빌었지만 형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예전에 받았던 쉰 밥덩이를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부르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일부 형님의 몰락과 동생네 방문.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섭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50대 중반의 김태수 씨입니다. 태수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젊은 시절 태수 씨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지요. 손님 한 분 한 분께 친절하게 대했고 외상값도 절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내와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지요. 집도 한 채 마련했고 노후 자금도 조금씩 모아뒀습니다. 태수 씨는 만족했습니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고 하늘에 감사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태수야, 나 좀 도와줘. 동창은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태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보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동창은 계속 매달렸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잘못한 적 있냐?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 결국 태수 씨는 보증을 섰습니다. 30년 우정을 생각하면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였습니다. 동창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동창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지요. 태수 씨에게 날아온 건 빚 독촉 전화였습니다. 5억 원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내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보증을 왜 섰어요? 내가 그렇게 말렸잖아요. 태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기 잘못이었으니까요. 결국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둔 노후 모두 날아갔습니다. 철물점도 문을 닫아야 했지요. 순식간이었습니다. 50년, 석 달 만에 무너진 겁니다. 태수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요. 나는 이제 뭐지? 나는 이제 누구지?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아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저희 인생이 있어요. 이제 아버지 문제는 아버지가 해결하세요. 태수 씨는 혼자가 됐습니다. 빈털터리에 갈 곳도 없는 50대 남자가 됐지요. 며칠 동안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돈이 떨어졌습니다. 태수 씨는 거리를 헤맸습니다. 10월 말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지요. 그때 태수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동생한테 가자.
태수 씨에게는 3살 아래 동생이 있었습니다. 김태진 씨였습니다. 태진 씨는 형과 달리 사업가 기질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고 운도 따랐지요. 지금은 건설회사 하청을 받아 제법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동생이라면 날 도와줄 거야. 태수 씨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버스를 타고 동생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생은 서울 외곽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지요.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지요.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동생 태진 씨의 아내 박미숙 씨가 나왔습니다. 미숙 씨는 태수 씨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태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 재수 씨. 나예요, 태수. 미숙 씨는 위아래로 태수 씨를 훑어봤습니다. 낡은 점퍼, 더러워진 바지, 헝클어진 머리. 거지 같은 모습이었지요. 아, 아주버님. 미숙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태수 씨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태진이 있어요? 동생 좀 만나고 싶은데 지금 집에 없는데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태수 씨는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저기 재수 씨. 사실은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될까요? 미숙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룻밤이요? 네, 하룻밤만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갈게요. 미숙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지요. 여보, 여보, 나와봐요. 잠시 후 태진 씨가 나왔습니다. 태진 씨는 형을 보자마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태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진아, 형이 지금 좀 어려워. 보증을 잘못 써서 모든 걸 잃었어.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될까? 태진 씨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보증을 섰다고? 형이? 그래, 미안하다. 형이 바보같이 그만. 태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그게 말이 돼? 보증을 왜 서? 형 나이가 몇인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진 씨는 아내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형을 봤지요. 형, 솔직히 말할게. 우리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형까지 도와줄 줄 여유가 없어. 태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루만이야, 하루만. 제발.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미숙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주버님, 죄송하지만 안 돼요. 우리도 애들 교육 때문에 정신없어요. 아주버님 같은 분이 집에 오시면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 줄 것 같아요. 태수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꼴 좀 보세요. 거지 같잖아요. 그 말에 태수 씨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태진 씨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형, 미안해. 우리도 우리 사정이 있어. 형이 알아서 해결해. 태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진아, 나 형이야. 내 형이라고. 형이라고 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형도 이제 어른이잖아. 알아서 해. 미숙 씨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비닐봉지였습니다. 아주버님, 이거라도 드세요. 비닐봉지 안에는 쉰밥덩이와 김치 몇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그 비닐봉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그게 뭐든 아주버님이 먹을 수 있는 거면 됐죠. 이제 가세요.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태수 씨는 대문 앞에 서서 울었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부 비오는 밤과 거리의 방황. 태수 씨는 빗속을 걸었습니다. 비닐봉지를 손에 든 채 터덜터덜 걸었지요.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옷은 금세 젖어버렸고 신발 안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태수 씨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비라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태수 씨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태수 씨는 손에 든 비닐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쉰 밥덩이와 김치 몇 조각, 이게 자기 인생이 된 겁니다. 태수 씨는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쉰밥 특유의 시큼한 냄새였지요.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배가 고팠으니까요. 태수 씨는 밥덩이를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거지가 된 거야. 밥을 삼키는 게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삼켰지요.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짜고 시고 쓴맛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태수 씨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애들아,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고 비는 계속 내렸지요. 새벽이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태수 씨는 축축한 옷을 입은 채 정류장 벤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예전에 행복했던 시절 꿈이었지요. 철물점 카운터에 앉아 있는 자기 모습, 단골 손님들이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 저녁이면 집에 돌아가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는 모습. 하지만 깨어났을 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몸은 온통 결리고 아팠고 배는 여전히 고팠지요. 태수 씨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며칠 동안 태수 씨는 거리를 헤맸습니다. 낮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고 밤에는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찜질방 입장료 5,000원. 그나마도 이틀 만에 돈이 떨어졌습니다. 태수 씨는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10월이 지나고 11월이 되자 날씨는 더 추워졌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편의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줬습니다. 100원, 500원. 그렇게 모은 돈으로 컵라면을 샀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기다리는 동안 태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거지가 됐구나.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태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깔끔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하고 있었지요. 네, 괜찮습니다. 태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태수 씨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소. 건강은 괜찮으시오? 네, 그럭저럭요. 노인은 태수 씨를 자세히 봤습니다. 젊은 양반이 왜 이런 곳에 있어? 무슨 사연이라도 있어? 태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기가 부끄러웠으니까요. 노인은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김밥과 따뜻한 우유를 들고 나왔지요. 이거라도 드시오. 태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받으시오. 내가 먹으려고 산 건데. 배가 안 고파서요. 노인은 김밥과 우유를 태수 씨 앞에 놓았습니다. 태수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노인의 친절이 가슴을 찔렀지요. 감사합니다. 태수 씨는 김밥을 먹었습니다. 편의점 김밥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노인은 태수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인생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오. 나도 옛날에 망했어. 그런데 다시 일어섰어.
태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떡해요? 포기하지 않았소.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았소. 노인은 일어섰습니다. 내 명함이요. 혹시 일할 마음이 있으면 연락하시오. 노인은 명함을 건네고는 사라졌습니다. 태수 씨는 명함을 받습니다. 청산건설 회장 최영수. 건설회사 회장이라니. 태수 씨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수 씨는 여전히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우연히 동생 태진 씨를 봤습니다. 태진 씨는 고급 식당 앞에서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요.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생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기를 쫓아낸 것도 잊은 듯 했지요. 태수 씨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 씨는 한강 다리 아래서 잤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지요.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태수 씨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지요. 이렇게 죽는 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최영수 회장의 명함이었지요. 태수 씨는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명함이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고 했지. 태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 씨는 공중전화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지요. 여보세요. 최영수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기억하시는지요? 며칠 전에 편의점 앞에서. 아, 그 양반. 기억하오. 무슨 일이요? 회장님께서 일할 마음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일하고 싶습니다. 최영수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좋소. 내일 오전 10시에 회사로 오시오. 주소는 명함에 있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태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왔지요. 그런데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3부 우연한 기회와 재기의 시작. 다음 날 아침 태수 씨는 청산건설 본사 앞에 섰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지요. 태수 씨는 자기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옷, 더러워진 신발.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용기를 내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수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로비 직원은 태수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요. 예약은 하셨나요? 네, 어제 전화로 약속했습니다. 김태수라고 합니다. 직원은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네. 10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태수 씨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10층에 도착하자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고 밝은 사무실이었지요. 최영수 회장이 일어나 반겼습니다. 오셨소. 앉으시오. 태수 씨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최 회장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편하게 마시오.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태수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지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소. 나도 옛날에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소.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최 회장은 태수 씨를 자세히 봤습니다. 자네 이력이 어떻게 되오? 태수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철물점 운영, 보증으로 인한 파산, 가족의 이별, 모든 것을 말했지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물점을 30년이나 운영했다면 물건 다루는 건 익숙하겠소. 네, 그렇습니다. 좋소. 우리 회사 자재 창고에서 일해보시오. 월급은 250만 원. 숙소도 제공하겠소. 태수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이요. 단 성실하게 일해야 하오. 나는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 회장은 웃었습니다.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소. 그냥 성실하게만 하시오. 그날부터 태수 씨 새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자재 창고는 건설 현장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철근, 시멘트, 페인트, 공구, 수백 가지의 자재가 있었지요. 태수 씨는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6시였지만 태수 씨는 항상 8시까지 남았습니다. 자재를 정리하고 재고를 확인하고 주문을 준비했습니다. 철물점을 운영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창고 관리자가 태수 씨를 불렀습니다. 김대리 일 잘하시네요. 회장님께서도 칭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태수 씨는 회사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고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었지요. 밤이면 태수 씨는 회사 업무를 공부했습니다. 건설 자재에 대해, 건설 공정에 대해 배울 게 많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최 회장이 태수 씨를 불렀습니다. 김대리, 자네 일 정말 잘하더군. 감사합니다. 자재 발주가 늘 정확하고 재고 관리도 완벽하더군. 어떻게 그렇게 하오? 태수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철물점을 30년 했습니다. 물건이 언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감이 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경험이 자산이로군. 좋소. 이제부터 자네가 자재 구매 담당을 맡아보시오. 월급도 300만 원으로 올려주겠소. 태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나를 믿으시오. 태수 씨는 자재 구매 담당이 됐습니다. 여러 업체와 가격을 협상하고 좋은 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일이었지요. 철물점 시절의 인맥이 도움이 됐습니다. 좋은 업체들을 알고 있었고 가격 협상도 능숙했습니다. 반년 만에 회사 자재비가 10%나 줄었습니다. 최 회장은 크게 기뻐했지요. 김대리, 자네 대단하오. 어떻게 이렇게 줄였소? 좋은 업체를 찾았고 대량 구매로 단가를 낮췄습니다. 훌륭하오. 이제부터 자네를 과장으로 승진시키겠소. 월급도 400만 원. 1년이 지났습니다. 태수 씨는 이제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최 회장이 태수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이었지요. 김 과장, 그동안 수고 많았소.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회장은 잔을 들었습니다. 사실 내가 자네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왔소.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저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자네는 눈빛이 달랐소. 살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소. 태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소.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소.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오. 그렇습니까? 자네에게 제안이 있소. 우리 아들과 함께 새 사업을 해보지 않겠소?
태수 씨는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자네는 성실하고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들을 도와주시오. 태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큰 기회였지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소. 다음 주에 우리 아들을 소개해 주겠소. 다음 주 태수 씨는 최 회장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최민준이라는 젊은 사업가였지요. 민준 씨는 30대 초반이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김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버지께 많이 들었습니다. 저야말로 반갑습니다. 민준 씨는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건설 자재 유통 사업이었습니다. 중소건설사들에게 자재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었지요. 김 과장님, 이 사업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공동대표로 모시겠습니다. 태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동대표요? 네. 과장님의 경험과 인맥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본과 경영을 맡고 과장님이 실무와 거래처 관리를 맡아주시면 됩니다. 태수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였습니다. 진짜 다시 시작할 기회였지요. 하겠습니다.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잘해봅시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 씨는 기숙사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태수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 그 목소리는 동생 태진 씨였습니다. 사부 사업 성공과 10년의 시간. 태수 씨는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동생 태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형, 나 태진이야. 태수 씨는 침묵했습니다. 1년 전 빗속에서 쫓겨났던 그날이 떠올랐지요. 형, 들리는 거 맞지? 형, 무슨 일이야? 태수 씨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형, 미안해. 그때 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했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형, 한 번만 만나자.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태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바빠. 끊을게. 형. 태수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지요. 한 달 후 새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이름은 청산유통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사장, 태수 씨가 부사장이 됐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깨끗했지요. 김 부사장님 시작해봅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수 씨는 옛 철물점 시절의 거래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중소건설사, 인테리어 업체, 자재상 모두 태수 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축하합니다. 거래하죠. 태수 씨의 신뢰는 여전했습니다. 30년 쌓은 신용은 사라지지 않았지요. 첫 달 거래처가 10곳이 됐습니다. 두 번째 달 20곳이 됐습니다. 석 달 후에는 50곳이 넘었지요. 민준 씨는 감탄했습니다. 부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거래처를 늘리셨어요? 신뢰입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쌓이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배우겠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년 만에 직원이 10명이 됐고 2년 만에 30명이 됐습니다. 태수 씨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했지요. 주말도 없었습니다. 거래처를 방문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새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민준 씨가 걱정했습니다. 부사장님 좀 쉬세요.
몸 상하십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좋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청산유통은 업계에서 주목받는 회사가 됐습니다. 거래처가 200곳을 넘었고 연 매출이 500억 원을 돌파했지요. 태수 씨는 이제 50대 후반이었지만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한번 무너져 본 사람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지요. 5년이 지났습니다. 청산유통은 1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이 됐습니다. 연 매출 2천억 원, 전국에 지사가 10개, 업계 점유율 15%. 민준 씨와 태수 씨는 이제 업계의 거물이 됐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가 태수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부사장님, 이제 상장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장이요? 네. 회사가 이만큼 컸으니 이제 코스닥에 상장할 때입니다.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준비하시죠. 1년 동안 상장 준비를 했습니다. 회계 감사, 실사, 투자 설명회 모든 게 순조로웠지요. 7년째 되던 해 청산유통은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30% 올랐습니다. 태수 씨가 가진 주식의 가치는 500억 원이 됐습니다. 민준 씨가 축하했습니다. 부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부자가 되셨습니다. 태수 씨는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게 사장님과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부사장님의 노력 덕분입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청산유통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회사 가치는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태수 씨의 자산은 1000억 원에 가까웠지요. 태수 씨는 이제 60을 넘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건강했습니다. 어느 날 태수 씨는 회사 사무실 창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동생네 대문 앞에서 쫓겨났던 자신, 비 오는 밤 쉰 밥덩이를 먹으며 울었던 자신, 거지처럼 거리를 헤맸던 자신, 그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전 10시에 은행 미팅, 오후 2시에 투자사 미팅, 저녁 6시에 정부 인사 만찬이 있습니다.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만찬이 끝나고 태수 씨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태수 씨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았지요. 100평짜리 아파트. 넓고 밝고 따뜻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일하니 외로울 시간이 없었지요. 아내와 아들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찾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들도 자기를 버렸으니까요. 태수 씨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섰어. 혼자 힘으로 일어섰어.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찾아온 걸까요? 태수 씨는 인터폰을 봤습니다. 화면에 비친 사람은 동생 태진 씨였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태진 씨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옷, 구부정한 어깨. 10년 전의 자기 모습과 똑같았지요. 태수 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형, 나야. 태진이야. 문 좀 열어줘.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형 회사 알아보다가 알게 됐어. 형, 제발 문 좀 열어줘. 태수 씨는 침묵했습니다. 태진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 나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도박으로 모든 걸 날렸어.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어. 태수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형, 하룻밤만 재워줘. 제발. 10년 전 자기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태진 씨를 봤습니다. 태진 씨는 10년 전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거지 같은 모습이었지요. 형. 태진 씨가 다가왔습니다. 태수 씨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 씨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밥덩이 하나와 김치 몇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먹어. 태진 씨는 그 비닐봉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10년 전 자기가 형에게 줬던 그 쉰 밥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부 동생 내외의 몰락과 형의 귀환. 태진 씨는 비닐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형, 이게 뭐야? 10년 전에 내가 나한테 준 거야. 내가 그대로 보관했어. 태수 씨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형,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거지 같다고 했지. 이거라도 먹으라고 했지. 태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넌 나한테 상처를 줬어. 죽고 싶을 만큼 큰 상처를. 태수 씨는 돌아섰습니다. 이제 가. 다시는 나타나지 마. 형, 형. 태진 씨가 소리쳤지만 태수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버렸지요. 태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닐봉지를 손에 든 채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태진 씨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태진 씨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태수 씨는 커튼을 쳤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진 씨는 사라졌습니다. 태수 씨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 일 미팅, 투자 검토. 바쁜 하루하루였지요. 하지만 며칠 후 비서가 이상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사장님, 건물 로비에 누군가 계속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누구인데? 김태진이라는 분인데 부사장님 동생이라고 하시던데요. 태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나지 않겠다고 전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태진 씨는 매일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로비에서 기다렸지요. 경비원이 쫓아내도 다음 날 다시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 씨는 결국 태진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겠습니다. 태수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태진 씨가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형. 태진 씨가 일어났습니다. 왜 자꾸 오는 거야? 형, 제발 한 번만 들어줘. 나 정말 힘들어. 태수 씨는 차가운 눈으로 태진 씨를 봤습니다. 힘들다고? 10년 전에 나도 힘들었어. 그때 넌 날 도와줬어?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없겠지. 태진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제발. 나 살려줘. 아내도 나를 떠났어. 애들도 연락을 끊었어. 태수 씨는 비웃었습니다. 가족이 너를 버렸구나. 어떤 기분이야? 나도 그때 그랬어. 형, 일어나. 꼴 보기 싫어. 태진 씨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형, 일자리라도 하나 구해줘. 밥이라도 먹고 살게. 제발. 태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일자리 줄게. 태진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회사 청소부 자리가 하나 비었어. 월급 200만 원. 할래? 태진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청소부? 왜? 싫어? 그럼 가. 아니야. 할게. 하겠어.
태수 씨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인사팀에 연락해서 청소부로 채용하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태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형. 고맙다는 소리 하지 마. 넌 내 동생이 아니야. 그냥 직원일 뿐이야. 그날부터 태진 씨는 청산 유통에서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복도를 닦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직원들은 태진 씨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부사장님 동생이래. 정말? 근데 왜 청소부로? 옛날에 부사장님한테 잘못했대. 태진 씨는 고개를 숙이고 일했습니다.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진 씨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태수 씨가 복도를 지나가다 태진 씨를 봤습니다. 태진 씨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지요. 태수 씨는 멈춰 섰습니다. 김태진. 태진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부사장님. 일은 잘하고 있어?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수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 계속 열심히 해. 10년 전에 내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태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태진 씨가 태수 씨의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형, 미숙이가 병원에 입원했어. 간암이래. 태수 씨는 무표정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해. 수술비가 3천만 원이래.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형, 제발. 나한테 돈이 없어. 제발 도와줘. 태수 씨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내 태진 씨에게 던졌습니다. 이거 가져가. 태진 씨는 그 돈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이게 뭐야? 10년 전에 내가 나한테 준 게 그 정도였잖아. 쉰 밥덩이 하나. 형, 나한테 더 이상 바라지 마. 넌 이미 기회를 날렸어. 태수 씨는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태진 씨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 씨는 집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복수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쓰라렸지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걸까? 태수 씨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진 씨였습니다. 태수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왔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형이 날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알아줘. 나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형이 행복하길 바라. 태수 씨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자를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다음 날 태수 씨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태진 씨는 여전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부사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전 10시에 기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회사 10주년 기념입니다.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10시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태수 씨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청산유통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성원 덕분입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부사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태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부사장님께서도 힘든 시절이 있으셨습니까? 태수 씨는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10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태수 씨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태진 씨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태수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태수 씨는 급히 옥상으로 뛰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렸습니다.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지요. 옥상 문을 열자 태진 씨가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태진아. 태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태진 씨는 돌아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지요. 형, 미안해. 나는 이제 끝이야. 내려와. 위험해. 형, 나는 형한테 너무 큰 잘못을 했어. 용서받을 수 없어. 태수 씨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내려와. 이야기하자. 형, 미숙이가 죽었어. 어젯밤에. 수술비가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태진 씨는 울먹였습니다. 나는 모든 걸 망쳤어. 형도 미숙이도 애들도. 다 내 잘못이야. 태수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진아. 형, 나는 살 자격이 없어. 태진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태수 씨는 달려가 태진 씨를 붙잡았습니다. 나 줘. 안 돼. 두 사람은 난간 앞에서 몸싸움을 했습니다. 태수 씨는 힘껏 태진 씨를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태진 씨는 태수 씨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 씨도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바보야. 이런 식으로 끝내면 안 돼. 두 형제는 옥상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6부 깨달음 앤드 여운. 전화는 병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진 씨 보호자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박미숙 씨께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태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위중한 상태였지만 응급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태진 씨도 전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숙이가 살았어? 정말이야? 태수 씨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진 씨도 함께 갔지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응급수술팀이 밤새 노력했습니다. 태진 씨가 물었습니다. 수술비는요? 저한테 돈이 없는데. 의사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납부됐습니다. 익명의 기부자분이 전액 납부하셨습니다. 태진 씨는 태수 씨를 봤습니다. 형, 혹시. 태수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태진 씨는 알았습니다. 형이 해준 것이라는 걸. 형, 그만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미숙 씨는 일주일 후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살아 있었지요. 태진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어.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날 밤 태수 씨는 병원 복도에서 미숙 씨를 만났습니다. 아주버님. 미숙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전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일은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주버님,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태수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남편 잘 돌보세요. 그리고 다시는 도박 같은 거 하지 못하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 후 미숙 씨는 퇴원했습니다.
태진 씨는 여전히 청산 유통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태수 씨가 태진 씨를 자재 창고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일해. 청소부보다는 낫겠지. 형, 고마워. 고맙다는 소리 하지 마. 넌 아직 나한테 빚이 많아. 태진 씨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지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태수 씨는 태진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태진아, 이제부터 자재 구매 보조로 일해. 월급도 300만 원으로 올려줄게. 태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 고마우면 열심히 해. 나를 실망시키지 마. 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진 씨는 이제 자재 구매팀의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미숙 씨도 건강을 회복하고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태수 씨가 자금을 대준 것이었지요. 어느 날 태진 씨가 태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형, 식사 한번 하자. 바빠. 형, 제발. 아내가 음식을 준비했어. 태수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알았어. 저녁 태수 씨는 태진 씨네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미숙 씨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많이 드세요. 태수 씨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태진 씨가 말했습니다. 형, 10년 전에 정말 미안했어. 나는 평생 그 일을 후회할 거야. 태수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진아, 응? 나도 미안해. 너무 차갑게 대했어. 태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형은 잘못한 게 없어. 다 내 잘못이야. 태수 씨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형제끼리 왜 싸우냐고 하셨겠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이었지요. 미숙 씨가 후식을 가져왔습니다. 아주버님 식혜 드세요. 태수 씨는 식혜를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태수 씨가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어. 형, 또 와. 그래. 태수 씨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진 씨와 미숙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 씨는 집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10년 전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에서 쫓겨났던 날, 쉰 밥덩이를 먹으며 울었던 날, 거리를 헤매며 죽고 싶었던 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지요. 태수 씨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어. 용서가 더 달콤하더라고. 태수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들이 있었습니다. 아내, 두 아들. 태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나야. 아내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응.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태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아내는 울먹였습니다. 당신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당신은? 나도. 애들도 잘 있어.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 당신이 원한다면. 나도 생각해 볼게. 알았어. 전화를 끊고 태수 씨는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인생은 참 길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3년 후, 태수 씨는 64이 됐습니다. 청산유통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지요. 후배들에게 경영을 맡기고 이제는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태진 씨는 자재 구매팀 팀장이 됐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은 것이었지요.
미숙 씨의 식당은 이제 지점이 3개나 됐습니다. 태수 씨가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최영수 회장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부사장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태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태수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셨군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김 부사장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젊은이는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태수 씨는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태진 씨였습니다. 형, 저녁에 시간 있어? 왜? 오늘 아내 생일이야. 태수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갈게. 고마워, 형. 저녁 태수 씨는 태진 씨네 집에 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지요. 미숙 씨가 반겼습니다. 아주버님 오셨어요? 생일 축하해요, 재수 씨. 감사합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미숙 씨가 소원을 빌었지요. 뭐 빌었어요?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미숙 씨는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아주버님도 행복하시길 빌었어요. 태수 씨는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태진 씨가 말했습니다. 형, 너무 고마워.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태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나한테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두 형제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태수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13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10년 전 나는 동생에게 쫓겨났다. 그날 비 오는 밤 나는 죽고 싶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미움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 진짜 승리는 용서하는 것이었다.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다. 사랑이다. 용서다. 나는 행복하다. 태수 씨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5년 후 태수 씨는 아내와 재결합했습니다. 두 아들과도 연락을 재개했지요. 손주들이 생겼습니다. 3명이나 됐습니다. 태수 씨는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지만 건강했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과 공원에서 놀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태진 씨는 청산 유통 이사가 됐습니다. 미숙 씨의 식당은 전국에 10개 지점이 됐지요. 두 형제는 자주 만났습니다. 골프도 치고 등산도 가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태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란다. 그리고 용서하는 거지. 용서요? 그래. 미움보다 용서가 더 강하단다.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18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하지만 지금 나는 모든 것을 다시 얻었지.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항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가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시면 서로의 하루가 조금 덜 외로워질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